자, 안녕하십니까. 신경진입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이번 강의부터 자바를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우선 1장인데요. 1장은 이제 자바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바가 뭔지, 그리고 환경 설정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해야 우리가 자바라는 이제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장입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사람과 컴퓨터의 대화에 도움을 준다. 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언어 있죠. 말.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이제 언어와 그리고 기계어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것도 있고 못 들어보신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법 형태로 무언가 글자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그 자바를 우리는 배울 거니까 자바에 관련된 이렇게 문법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자바, 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어나 뭐 불어나 아니면 한국어나 이런 것처럼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는요, 말 그대로 기계가 인식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기계는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어 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를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기계어는 크게 우리가 말을 하자면 0이나 혹은 1로서만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기계는 0 아니면 1이에요. 또한 이 기계어는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는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기계어는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혹은 자바 문법에 의거해서 영어 그 문법에 의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0과 1로 바꿔주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범위가 넓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각각 컴파일러라는 것들이 다 존재하고요. 자바는 JV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 버추얼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안에 이제 우리 컴파일러가 존재하는데, 그 컴파일러가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0과 1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는 이 0과 1을 가지고 계속 CPU가 이걸 읽어들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코딩 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코딩, 디코딩도 이제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제 사람이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끔 바꿔주는 형태를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여러분들 뭐 어떤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러한 기계어들이 이제 우리한테 디스플레이 표식이 될 때 이제 영어나 혹은 언어나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는 그런 과정은 또 반대로 디코딩이라고 칭을 합니다. 디코딩.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코덱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코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 언어에는 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눈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뭐 C 언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C 언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중간에 있는 언어가 바로 C 언어입니다. C 언어. 그래서 C 언어는 1971년도 벨 연구소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벌써 50년이 흘러갔습니다. 50년이 다 됐죠. 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떠한 공과대학이라든지 어떠한 대학교에서도 이 C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서서히 사장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 C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를 이제 뭐 통칭해서 같은 특징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C 언어가 대학교에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기초를 잡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C 언어보다 낫다 그러면 고급 언어가 됩니다. 즉 고급 언어가 된다라는 것은 기계가 편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편한 것들을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저급 언어가 있는데요. C 언어 밑으로 있는 언어들이 보통 저급 언어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어셈블러, 베이직, 코볼, 포트란, 예, 강의자는 그런 걸 다 배웠습니다. 배워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C 언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변신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급 언어는 그때마다 이제 소스가 달랐어요. 뭐 유닉스면 유닉스, 아니면 뭐 리눅스면 리눅스, 이런 OS 형태에 따라서 각각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코드가 다 달랐어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계에 상당히 편하더라. 사람이 골치 아프고 기계가 편한 언어가 바로 뭐라고요? 저급 언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언어는 사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언어로 쭉 이렇게 적어 두시면, 자바 언어로 이렇게 적어 두시면 사람이 알아보기가 쉽죠. 좀 공부를 하신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뭐 인텔이냐 AMD냐 CPU에 따라서 달리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고급 언어 예를 들자면 뭐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흔히 듣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의 종류들이 대다수가 고급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를 대충 봤고요. 여기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인간이, 즉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작성을 막 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아직은 이 내용이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뒤에 가서 하면 되니까요. 다만 이게 자바라는 언어로서 클래스,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나서 메인 메서드가 있고요. 이렇게 했다. 그럼 결과는 10 플러스 20에서 리절트에 담겨지게 되고 30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자바 언어로 이렇게 문법에 맞춰서 쓰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스를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실행은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실행하겠다 딱 하면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적혀진 내용들을 어떻게 기계 언어로, 아까 기계 언어는 0과 1로만 존재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이 기계, 즉 CPU가 알아듣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결국에는 기계가 그거를 다 해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결과 30이잖아요. 30이라는 결과를 이제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쫙 뿌려주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흘러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소스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만들고 바이트 코드라고 흔히 얘기도 하고 기계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에러가 나면 예외가 나면 이제 디버깅을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차근차근씩 급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하려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을 이제 대충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자바를 볼 거니까요. 이 자바가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바는요, 91년도, 이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91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면 뭐 이전에 계신 분도 있고요. 여튼 91년도에서 이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곳이 있어요.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데 일단은 얘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곳은 원래는 미국에 있는 회사로서 1982년도에 이제 빌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 조이. 그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다가 이제 흔히 우리가 써니다 우리들은 얘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빌 조이가 설립을 하고 거기에 있는 누구요?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다른 연구원들 자기 혼자 못 만들죠. 이거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 이게 전부 프로젝트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고안했던 오크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오크라는 언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추후에 이제 인터넷이 이제 98년도 이후쯤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모뎀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ASDL, 뭐 VDSL, ADSL, VDSL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때부터 네트워크가 즉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상당히 자바가 붐을 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크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요. 이제 자바라는 언어로 바뀌게 된 거죠. 뭐 자바라는 회사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1.0 버전을 이제 발표하고요. 지금 현재 1.12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설치할 JDK 버전을 많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튼 1995년부터 99년도까지 윈도우 프로그램 즉 개발이 줄여가지고 이때는 윈도우 98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윈도우 95 뭐 이럴 때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MS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사에 의해서 이제 C++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C 언어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C++이라는 언어가 탄생을 했는데 얘는 최초는 아니죠. 최초는 다른 언어, 1960년대 객체 지향 언어는 이제 모태가 되는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C의 언어의 특성도 포함을 해서 C++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죠. 그게 바로 C++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게 객체 지향 언어. 예,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드리면서 객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면서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비해서 자바는 상당히 열세였죠. 왜냐? 써니라는 회사도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적할 만한 뭐 자금도 없었을 뿐더러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자바는 메모리나 CPU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점 또한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이러한 단점들을 이제 써내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인터넷이 이제 붐이 일죠. 우리나라도 그때 막 모뎀이 들어오고
10mbps, 1mbps 짜리 뭐 이런 ADSL, VDSL이 들어오면서 웹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웹에서 이제 동작하는 이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바가 서서히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그거에 기조를 했던 게 이제 단 한 번 작성으로 해서 모든 곳에서 실행 가능한 언어가 자바뿐이었어요 이때는. 즉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이식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실행 가능한 언어는 자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선이 좀 소규모 업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2010년도에 오라클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전문 업체인데요. 상당히 큰 회사인데 여기서 계속 오라클에서 선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선을 합병을 하면서 자바를 이제 개발, 관리, 배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라이센스를 다 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오라클과 선 사이에 이렇게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뭐 여튼 추후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게 되면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뒷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선은 오히려 좋았죠. 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라클도 좋았고 선도 좋았죠. 왜냐하면 선은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여기를 창립했던 그 이제 저 빌조이라는 사람과 그 직원들이 대다수가 오라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봉도 받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이제 UI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자바라는 아주 강력한 언어의 라이센스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라클이 양날의 검을 들었다 해서 세계 판도를 지금 서서히 흔들고 있고요. 또한 지금 뭐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뭐 구글이다,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한테 지금 오라클이 막 소송을 걸어서 이미 1심은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소송을 걸었냐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자바를 이용을 해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벌어들였던 수익 같은 경우를 내놔라, 이런 형태로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거죠. 뭐 여튼 그러한 뒷얘기들이 있고요.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여튼 이렇게 자바가 무엇인지 대충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자바의 특징들인데요. 자바의 특징. 자바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식성, 다른 곳으로 가서 달라붙는 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우 높은 언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소스 코드 파일들이 있다면 한 번에 컴파일로 우리는 원래 .java라고 해서 이러한 확장자를 지니게 되는데 이거를 JDK에 있는 자바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class 이란 확장자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이트 코드 파일인데요. 0101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 이런 운영체제에 전혀 개의치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자바한테 너무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바를 쓰게 되고 자바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뭐 탑 1, 2 파이썬하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던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언어들하고 지금 많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바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물론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60억 중에서 프로그래머 중에서 약 한 30% 가량이 지금은 자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령들과 많은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언어를 배워 두시면 여러분들이 향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언어만 제대로 하신다면 다른 언어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반복해서 이 자바 강의를 들으시고 인지를 하시고 코드를 좀 짜보시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스킬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이 자바는 이식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러한 매우 장점이죠. 장점 때문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단 돈이 안 들죠. 얘는 프리웨어니까요. 아직까지 오라클에서 프리로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근데 또 오라클이 유료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돈이 안 드니까요. 일단 회사에서도 이게 돈이 안 드니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면 아까 잠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 오브젝트입니다. 이게 객체라는 뜻이고 오리엔티드 뭐뭐에 의해서 기인을 했다 그런 뜻인데요. 자, 작은 파일부터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합을 해 나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객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물이나 뭐 사람은 아니죠. 사물이나 뭐 개념 이런 것들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물에 좀 가깝겠죠. 이 사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고 예를 들어보죠. 모니터는 우리가 바라보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속성. 바라보는 속성.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인치,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랑, 그리고 뭐 해상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죠? 버튼들 이런 것들이 속성입니다. 그죠? 속성이고, 또 모니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디스플레이 기능도 하고, 또 아울러 파워도 껐다가 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도 나오고 요즘에는, 그죠? 사운드도 나오고 아니면 TV 기능도 있고요.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는 형태가 바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면서 또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바는 캡슐화, 그리고 상속, 다양성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객체 지향 개념에서 아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캡슐화는 외부로부터의 노출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보안에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라는 게 바로 코드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 조상 클래스니 자손 클래스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은 조상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 자식 단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재사용을 해도 되고 확장을 해 나가도 되고, 또한 필요하다면 조상 거를 이제 재정의를 해서 이제 뭐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쓴다는 개념이 바로 상속이고요. 그리고 다양성도 역시 이제 많은 코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조상에 이런 참조 변수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직접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얘를 이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좀 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대다수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설명드릴 때 디테일하고 저만의 노하우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가지고 충분히 다양성과 이런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디테일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부품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이어 있죠. 타이어가 처음에 한국 타이어 쓰다가 넥센 타이어 쓴다고 문제될 건 전혀 없죠.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더라,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의미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자바의 특징에
이 OOP 개념이 적용이 됐다. OOP는 OOP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바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자바의 특징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